네, 5주차 2차 시 영상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노인을 죽이게 되고 또 어떻게 나중에 좀 반성을 하고 또 갱생을 했는가 이런 줄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여기서부터는 그 안에서 분석적으로 라스콜리니코프의 죄와 벌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중심 인물을 기준으로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이 제어부를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좀 인물이 중요합니다.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물 구현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하고 현실적인 인물 구현을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죠. 제가 아까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는 뭐 선한 역할, 악한 역할 이런 것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진짜 얘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복잡하고 우리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상을 보다 보면은 단면을 보다 보면은 손쉽게 쟤는 뭐 예민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좀 약간 까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겠죠. 그랬을 때 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그런 복잡하면서도 양면적이고 모순적이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인간성에 대해서 좀 잘 구현을 하는 작가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조여벌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인물 자체가 이 소설에선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작가의 페르소나처럼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작가 역시 젊은 시절에 이랬던 거야. 내가 사회의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한계를 해결하거나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나 역시 완전하지 못하고 내 의식에도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 그리고 뭔가 어쩔 수 없는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다시 좌절하고 또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20대 초반 뭐 이런 학생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계속 바뀌실 겁니다. 선생님, 제 나이가 돼도 작년과 다르고 또 올해 생각이 바뀌거나 이렇게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란 복잡하고 계속 유동적이고 모순적인 이제 이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변화해가는 과정 자체가 결국은 작가가 자신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중심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도 한번 입체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에 오늘 좀 집중해서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과 분노입니다. 이 텍스트는 무엇보다 자본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라스콜리니코프가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가난해서야. 집이 가난해서 계속 학비를 대거나 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유학을 그러니까 집이 원래 시골인데 도시로 좋은 이제 학교로 이제 우리가 보통 대학들은 도시에 몰려 있잖아요. 도시로 유학을 왔으니까 생활비부터 해서 학비부터 해서 계속 돈이 드는데 가난해서 휴학을 하고 뭐 이렇게 자잘한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걸로 생계를 지금 겨우겨우 근데 학교까지는 복학을 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빈곤 계층을 계속 괴롭히는 이 노파. 그래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노파를 죽이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이 노파의 그러니까 이런 자본에 대한 폭력성 때문인 거지. 살인은 가장 기본적 차원에서 돈의 부족과 거기에서 오는 부자유, 부자에서 유발되는 분노, 그 부자에서 벗어나는 욕구에서 촉발된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부자기만 했다면 사실 이렇게 이 경제적 부조리에 분노하거나 이 노파를 살인하고 싶다는 욕구가 당연히 안 생기겠지. 그래서 이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계속 다룹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까 약간 남다른 자신의 초인의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난 남다르게 뛰어나 라고 해도 돈이 없다는 문제만으로 계속 누군가한테 무시당해야 되고 라스콜리니코프 입장에서는 막 무식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저급한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 무시당해야 돼. 왜? 자기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라스콜리니코프는 억울한 거야. 그래서 돈의 문제. 그래서 돈 때문에 자신 자유롭지 못하고 그 부자유가 점점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부자유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제가 아까 자본과 자유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질문하는 그 페이지에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언뜻 보면 전혀 지금 구속을 당한 것도 아니고 유배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뜻 보면 자유롭지만 사실 우리의 자유는 돈만큼 내가 소비할 수 있거나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본만큼 자유롭다 해도 무방한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잖아요. 아무도 나를 구속하지 않더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시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모든 경험에도 돈이 필요한데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이죠. 결국 자유는 우리에게 획득된 자본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자본이 너무 제한이 크다 보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분노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 분노에서 참지 못하고 이제 노파를 살해하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의 여동생 라스콜리니코프도 그의 여동생 두냐도 이 여동생이 나중에는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좀 이제 돈을 이제 월급을 잘 받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서 오빠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거의 무슨 팔려가듯이 동생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도 그의 여동생 두냐도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힌 결국 아무도 나를 구속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나의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획득된 자본만큼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치. 내가 3,000원밖에 없다면 뭘 먹을 수 있는지 3,000원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30만 원이 있다면 사실 웬만한 거 다 먹을 수 있죠. 그거예요. 내 자유를 구속을 하는 대상은 없지만 나는 그 경제적인 내 선택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게 자본주의의 의미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도 자신 여동생도 언뜻 보면 자유인인 것 같지만 그 어떤 자유도 없구나 라고 하는 죄수구나. 그래서 이 죄수라고 해야 되나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파를 죽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빈곤과 분노라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정의와 공리주의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정당포주의는 할머니는 이미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해 놓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그 뒤로도 계속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이 자본의 욕심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어서 어디까지 돈을 벌면 만족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부자인데도 그 돈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더 착취하려고 하고 또 줄거리 설명해 드릴 때 말했잖아요. 우연히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을 목격하게 되는 사람이 이 노파의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이 약간 백치 이렇게 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맨날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도 당하는지 모르고 언니 말은 다 듣는 그래서 이 전당포 노파는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사람들 걸 계속 고열을 빨아먹고 백치 같은 여동생도 잘해주지 않고 계속 부려먹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벌레 같은 노파만 죽인다면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정의야. 내가 이 노파를 죽이거나 죽이고 싶게 느끼는 것은 정의롭다라고 명분을 이렇게 스스로 설정한 거죠. 그리고 이 노파 때문에 극단적인 생활에 몰리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을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영웅심, 공명심까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살인은 정당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벌이에 발표된 1860년대 러시아는 현대 도시가 낳은 모든 고질적인 질병들, 아까 얘기한 빈부 차이라든가 주택 부족 문제 아니면 위생 문제,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주택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빈곤하게 계속 살 수밖에 없고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막 쥐들이 들끓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꾸역꾸역 같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이 도시사회. 근데 그 자본과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까 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이 노인 같은 사람들도 이 노인처럼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가 갑자기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막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 좀 구현을 해본 거죠. 상트페테르부르크 빈민들은 한마디로 벼랑 끝에 몰린. 하지만 이제 농노제가 폐지되면서 농노제는 뭐예요? 내 토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지주의 땅을 빌려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어느 이제 곡물들 중에 몇 퍼센트를 땅 주인에게 주고 몇 퍼센트는 자기들이 먹었던 그런 어떤 그 농노제인데 제 땅이 없으니까 농노제가 폐지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농촌에 있던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밀려 도시로 오는데 아무것도 자본이 없는 상태로 도시로 오고 또 기술도 없는 상태로 도시로 오니까 여기서도 계속 극단적 빈민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점점 와야 되고 병이 들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딸이 있다면 딸들은 다 매춘으로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의 생계를 꾸역꾸역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빈민의 모습이 실제로 굉장히 그 당시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담아낸 거고 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도 자기도 그래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래도 똑똑한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해서 성공해야지라고 해서 도시로 왔지만 돈이 전부인 도시 문화에서 돈이 없어서 또 공부할 수 없고 그럼 성공할 수 없고 또다시 빈민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악순환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정의를 위한 이제 이 라스콜리니코프 정의를 위한 해결책은 그 당시 러시아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벤담식 공리주의가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우리 그 윤리와 사상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죽이면 최대 다수가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 명분이 되는 거잖아. 공리주의는. 영국의 사상가였던 제러미 벤담이 개인 행복이 증가하면 할수록 모든 집단인 사회 행복도 증가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론을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온 거지. 라스콜리니코프가 한 사람만 죽이면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거야. 그거야. 그래서 살인이 적용할 경우 그 살인은 공리를 위한 바람직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명분. 한 마리 벌레를 죽여서 이 노파가 여기서 남쪽 존재니까 벌레 같은 존재 100명의 선량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라고 하는 공리주의 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런 배경이 있었다. 자, 이게 바로 정의와 공리주의.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의 개념과 공리주의 개념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세 번째 정리로 넘어가면 세 번째는 이 초인사상, 니체의 초인사상도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철학적인 배경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이 도스토옙스키의 대작 시리즈 라고 하는 이 대작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라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반드시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 세 번째는 초인사상과 인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초인은 니체가 얘기한 초인사상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남들보다 뛰어난 앞서 있는 그러니까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조금 더 지도자 같은 인물 를 상징하는 거죠. 시대의 암흑을 몰아내고 미래를 밝혀주는 이 비범한 존재들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그릇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비범한 존재들의 우수성을 인정하자 이 개념이죠.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래 남들과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남들과 다른 누군가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지만 롤모델이나 이런 사람 있다면 그래서 약간 셀럽과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사상적이거나 지식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되는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나는 태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난 초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죽고 사는 걸 선택해도 돼. 스스로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야. 자신이 초인이라고.
참 여러분 언뜻 보면은 그럴싸하면서도 약간 오만방자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이 주장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스콜리니코프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의 젊은 시절을 조금 구현한, 또 약간 하나의 페르소나처럼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빠져 있었던 이 약간 초인사상, 나는 조금 남들과 다른 비범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주장은 라스콜리니코프의 목소리로 그대로 재현이 돼서 반복됩니다. 인류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구분되며 비범한 사람은 살인을 포함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 라고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극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거가 뭔지 한번 이것도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은 초인 사상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죠.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살인을 포함한 모든 것들 나는 인정돼. 나는 해도 돼. 그래서 계속 이어서 나가면 작가는 이를 발전시켜서 인신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합니다. 인신은 한자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인간신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같은 인간이지만 좀 더 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인신으로 재정립합니다. 인신은 초인의 다른 말로 그 신처럼 된 인간. 신이 된 인간. 인신을 신처럼 높여주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힘, 그리고 거기서 오는 교만이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신을 만들어주는 건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 지성.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해서 거기서 좀 더 교만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오만함이죠. 거기에서 인신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있지. 남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좀 잘난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그걸 인식하면서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해서 조금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신사상이죠. 좀 무섭죠. 섬뜩하죠.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막 그러려는 사람들 보통 이런 인신사상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 똑똑해 라고 하니까 너는 이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 아니면 내가 좀 판단하고 너는 따라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한두 명의 위대한 인간, 신처럼 된 인간에게 모든 것이 허용될 경우 그를 제어할 것은 그치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무서운 일인 거죠. 만약에 이런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모든 인간들이 한 부분은 우월한 부분이 있을 거야. 내가 가장 똑똑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가장 잘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체적인 능력이죠. 나는 잘 싸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잘생겼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를 잘해. 이렇게 누구나 남들보다 우월한 한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신은 그래도 돼.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내가 다 마음대로 죽이거나 살리는 것까지 내가 결정해도 돼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비규환이겠죠. 자, 그래서 파멸로 이르르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소설 안에서 그런 사상들이 위험하게 드러나는가. 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초인사상과 인신입니다. 세 번째 개념이었고 네 번째는 존재감이라고 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은 원칙에 의한 살인인가? 이념살인인가? 아니다. 원칙과 이념은 표면적인 동기일 뿐이고 생각해보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앞에서 주장했던 게 자신은 정의와 공리주의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 정의와 공리주의인데 노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시의 암적 존재, 벌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여도 돼라고 하는 명분, 그게 바로 어떤 이념적인 살인인 거죠. 아니면 노파의 죄목 때문에 노파가 딱 떨어지게 어떤 잘못이 있어. 그래서 그런 원칙에 의한 살인인가?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가만히 닦아놓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왜 죽였냐. 만약에 라스콜리니코프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도 거기서 돈을 빌리고 그 전당포에서 자신의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고 그 전당포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노파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피해받는 것만 보고 스스로 발벗고 나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라스콜리니코프 개인도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면서 개인적 원한에서 촉발된 문제라는 거죠. 이건 결코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가 가령 부자야. 부자라서 자기는 실제로는 그 노파한테 그 어떤 피해도 받은 적이 없어. 근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고 한 거라면 정의로운 사람이야, 초인이야 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수도 있다고 쳐. 근데 그게 아니라 라스콜리니코프도 가난하고 시골에서 동생이 이때 이제 자기 때문에 자기 공부를 계속 시키기 위해서 정말 원치 않는 좀 나쁜 돈은 잘 벌지만 인간적으로 조금 천박한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시골로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돈을 빌릴 데가 없어.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걸 이렇게 꾸역꾸역 가서 노파한테 맡기는데 그 전당포 노파. 근데 또 거긴 높은 고리대금 이자가 막 노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분노가 결국 노파에게 투영된, 절대 이건 정의로운 살인이나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념의 바닥에는 스스로 존재를 입증하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에 찌든 작은 방은 그의 내면에 뿌리 박힌 수치심. 그래서 조그만 하숙방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그 하숙비도 지금 몇 달째 걔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밥값이죠. 하숙집에서 주는 밥값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스스로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거죠. 그 비참함, 수치심, 모멸감 이 발현이 된 겁니다. 이건 정의로운 살인이 아니라 결국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억울함이 투영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 밑바닥에는 심리적으로 이 내 자존감을 확보하려는 개인적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 그는 마침내 소냐에게 자기가 저지른 살인이 정의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소냐라고 우연히 알게 되는 길거리에 이제 매춘 부인 젊은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매춘을 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이제 동생들을 보살피는 그런 정말 희생적인 그런 여성인데 그러면서도 절대 남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매춘까지 하게 됐어 이렇게 절대 미워하지 않는 정말 이렇게 성격적으로는 천사 같고 성녀 같은 여성입니다. 소냐에게 인정을 합니다. 결국은 내 그 살인은 무관한 것이었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말 내 자신,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감정에 못 이겨 저지른 것이었어. 이기적인 것이었어. 라고 소냐에게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막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도취되어 있거든. 나는 정정당당한 살인이야 라고 도취되어 있는데 나중에 소냐를 통해서 소냐의 그런 완전히 희생적인 거나 그런 태도를 통해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라스콜리니코프의 이중성이 드러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살인의 관념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입니다. 그는 살인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 살인이 추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아까 이제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똑똑한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꿈을 꾸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꿈 장면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꿈을 꾸는데 농부들이 재미삼아서 말을 때려 죽이는 끔찍한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 속에, 그러니까 이 뭔가 말이 죽으면서 막 라스콜리니코프 울거든요. 너무 불쌍해서. 그러면서 이것은 라스콜리니코프가 누군가를 죽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남아있는 선한 지점을 묘사한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인간은 원래 모순적이고 선하면 악하면 양면이 계속 공존하는 존재다. 착하기만 한 사람, 못되기만 한 사람은 사실 없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꿈을 통해 라스콜리니코프가 비록 살인자지만 그래도 선한 부분이나 이런 게 계속 남아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닐까. 살인 이후에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죠. 그렇죠. 결국 나는 명분을 스스로 만들었지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거야 라는 명분을 만들었지만 결국 살인 이후에는 어떤 속 시원한 거 아니면 해방감이 아니라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싹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후 자신이 겪는 불안과 고독, 소외감, 혐오감을 계속 증오하면서 그리고 초인이 아닌 자기가 초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싶었던 거지만 결국은 초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초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경멸합니다. 살인 이후에 그의 자존감은 더욱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살인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는 오히려 살인 전에는 자기 자신은 남달라. 나는 남들보다 똑똑해라고 생각했는데 살인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계속 환멸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내 스스로 후회하게 되니까 그때 오히려 깨닫는 거야. 내가 초인이라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했다. 해결자로서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 그러니까 좀 더 떳떳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서 오히려 초인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는 초인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초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참 그래서 이렇게 가봤을 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해봤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진 선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선하고 악하고 강하고 약한 이중성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는 단절이라는 걸로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지막 이제 이건 라스콜리니코프의 죄와 벌을 설명하는 마지막 개념은 단절입니다. 단절은 혐오감과 짝을 이루는 것은 단절감입니다. 그는 살인 이후 무서운 소외감,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는 처절한 외로움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혼자만 있다는 느낌. 여러분들 이거 유사한 경험 아마 뭐 해보셨겠지만 뭐 살인 같은 거 말고도 그냥 어떨 때 문득 여러분 일요일 오후에 그냥 해지는 걸 보고 있는데 문득 밑도 끝도 없는 외로움이 몰려올 때 있죠. 뭐 이런 거 아침에 그냥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아침이구나 하면서 뭔가 외로울 때 아니면 그냥 별거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일상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뭔가 좀 낯선 이질감 느낄 때 소외감 느낄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감정이 있는데 만약에 살인 후에는 진짜 아무도 나를 아무도 내가 살인했다는 걸 모르고 누구와 소통할 수 없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근데 이게 좀 극단적인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나와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는 무서운 소외감 드넓은 우주 전체가 오로지 자기 혼자만 있다는 느낌. 이런, 그쵸.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어도 일상적으로 간혹 외로움과 소외감이 있는데 이런 경험까지 하고 나면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버려진 느낌, 처절한 외로움 같은 거죠. 어떤 사람과도 아무런 연결이 없다는 이런 게 이제 이때 이 단절감이 공포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도려낸 것만 같아. 이제는 살인 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이런 어떤 영역, 평범한 삶의 영역으로 절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나는 원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그 전으로 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나의 처절한 외로움 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도려낸 것만 같은 느낌. 정말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진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외롭죠. 자,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도려내어진 듯한 감각은 사실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려내어진 것에서도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만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나의 삶, 내가 당연하고 지금까지 이제 평범했던 나의 삶으로부터 내가 버려진 거죠. 도려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임으로부터 단절된 이제 그 전에 이제 살인하기 전에 단계죠. 살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지탱해줄 내적 기반을 상실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때 라스콜리니코프가 깨닫는 거죠. 내가 이 살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살인을 진짜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죗값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정말 벌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 의식적 자유 난 영원히 내 이 살인이라는 의식 안에서 구속되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역설인데 그래서 오히려 살인을 얘기하고 인정하고 벌을 받죠.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유배를 가서 벌을 받으니까 그때는 의식적으로 자유를 신체는 구속됐다 하더라도 이제 살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스콜리니코프의 죄와 벌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6가지 단계로 한번 우리가 따라와 본 겁니다.
지금까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중심 인물에 집중해서 좀 봤다면 주변 인물이죠. 조력자들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소설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인 건 맞지만 주변에 라스콜리니코프와 관련된 몇몇의 사람, 뭐 조력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라스콜리니코프에게는 그를 여러 가지 이제 좀 자유의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가 이제 빠져있는 뭐 오만함, 아까 얘기한 인신사상, 인간이지만 난 신이야, 초인사상, 이렇게 나를 얽매고 있는 편협한 사고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에게 좀 자극을 주는 그런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소냐라고 하는, 그래서 매춘을 하는 직업, 그래서 좀 뭐랄까 몸을 팔아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직업이지만 여혼만은 누구보다 선하고 좀 이 남들을 다 용서해주는 그런 소냐와 예심판사 포르피리라는 사람이 좀 대표적으로 그를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그를 자유로 가는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자유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일조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의 가족이든 우연히 만나게 된 길에서 대화하게 되는 술주정뱅이 아저씨든 누구든 다 어떤 사람, 쉽게 얘기하면 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떤 편협한 생각을 계속 깨주면서 좀 그를 자유로 이제 좀 유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사람 정도만 제가 대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리자베타라는 인물인데, 선생님 리자베타 지금 처음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까 나왔습니다. 그 전당포 노파의 여동생, 바보스러울 만큼 순진하고 착해 빠진 여동생 나왔잖아요. 전당포 노파인 여동생 리자베타는 백치나 다름없이 우둔하지만 신앙심은 못하네요. 신앙심이 깊고 착하며 유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자기 멋대로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돈은 안 주고 그런데도 다 시키는 대로 하면서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 좀 백치처럼 정말 이제 좀 바보 같고 순수한 면이 가지고 있는데 노파는 여동생을 경제적이고 심리적으로 극심하게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파는 진짜 나쁜 사람이 이렇게 착한 여동생, 자기 여동생을 착취를 하는데 여동생이 나중에 유언장, 이것도 유언장인데 이 페이지에 여러분 오타가 많네요. 자, 오타입니다. 이거는 신앙심이고 이건 유연이 아니라 유언장. 유언장에서 자기 이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도 자기 노파에게는 어떤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집에서 쓰던 가재도구를 물려준다 이렇게만 나와 있을 만큼 이 노파도 이제 이 사실 진짜 나쁜 사람인 건 맞죠. 그래서 이 노파의 이런 좀 순진한 착한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툭하면 임신을 한다고도 언급이 되는데 이 리자베타라는 여동생이 그만큼 다수의 남자들에게 성적으로도 수탈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물리적이고 신체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성적으로 이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어떤 식으로든 좀 만만한 대상이 되거나 수탈당하는 대상. 근데 그러면 사실 이 도시 인물들 중에서 리자베타는 가장 극단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맞잖아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사람, 이 전당포 노파를 죽이겠다는 명목으로 이 리자베타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떤 그 죄책감의 이유가 되는 게 이 리자베타를 죽였다는 사실이죠. 이 노파를 죽이기 위해서 리자베타까지 이제 왜냐면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니를 찾아온 언니 하면서 그 살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리자베타가. 그래서 근데 자신의 살인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 리자베타까지 죽이는데 자기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노파를 죽이겠다라고 스스로 명분을 만들었는데, 근데 가장 불쌍한 모순적이게도 가장 불쌍한 리자베타까지 죽이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열과 혐오감에 시달리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주게 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리자베타. 자, 그 다음 인물은 이것도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던 소냐라는 인물입니다.
주정뱅이 하급 관리의 딸로 무능한 아버지, 그리고 폐병에 걸린 새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어머니이기 때문에 약간 새어머니가 못되게 나오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전처의 딸인 리자베타를 매춘의 길로 내몰죠. 리자베타가 처음엔 좀 두려워합니다. 그 매춘을 한다는 걸.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희 동생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도 되겠니? 라고 하면서 모진 말을 하면서 리자베타를 결국 매춘부로 만들고 마는데, 그래서 리자베타가 매춘으로 벌어온 돈으로 어머니 약값도 되고 동생들도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박을 하다가 이제 이 폐병에 걸린 새어머니가 리자베트를 구박마다 리자베트가 돈을 벌어오니까 그 뒤로는 막 이제 좋은 말 해주면서 잘해주는 그런 이제 장면도 있는데, 이 리자베타는 오히려 라스콜리니코프와 반대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라스콜리니코프도 돈 때문에 늘 무시당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진짜 매춘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리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돈이 없고 가난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분노와 혐오를 키우고 있을 때 오히려 소니아는 매춘이라는 직업에까지 몰렸지만 그래도 미움과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용서하고 이렇게 이제 자신이 이런 일을 해서라도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정말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무척이나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전혀 내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자존감은 강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존심만 센 거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무식한 저런 사람들한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존심만 세우면서 오히려 그게 분노로 발전을 하는데, 소니아는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자존감은 강하고 하지만 누구에게 자존심을 드러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라스콜리니코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소녀를 보면서 결정적으로 감흥받고 많이 반성하게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그 유배를 갈 때 이 죄를 인정하고 살인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유배를 갈 때 소니아가 끝까지 그를 따라가면서 옆에서 보필을 해줍니다. 그뭐 진짜 그냥 천사죠, 천사. 소니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몰랐던 권력의 원칙 말고 희생의 원칙도 있었구나. 소니아가 바로 이 희생의 원칙을 보여주는 거죠. 권력의 원칙만을 계속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을 통해서만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도 내가 자유를 획득할 수 있구나. 나 자신의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준 사람입니다. 소니아는 그에게 자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거리에 가서 고백을 해라. 소니아가 그애가 살인을 고백합니다. 소녀에게 나 누구를 죽였어? 그랬더니 소녀가 하는 말이 그냥 그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게 아니라 내 거리에 가서, 다시 말해서 법에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선한 시민들에게 고백해라. 소녀는 정말 소녀야말로 초인이죠. 선인이죠. 사람들에게 고백하라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아까 결정적인 세상과의 단절감, 극단적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떠나서 진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좀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너희 죄를 고백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오만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땅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동서남북 네 부분에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다가 뭐 키스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그래서 소니아가 이런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를 다시, 그러니까 극단적인 외로움, 단절감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세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니아가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은 포르피리입니다. 예심판사 포르피리는 무척 신비로운 인물로 여기서 나오는데, 그냥 어떤 물증도 없는데 막연히 그래도 제가 범인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추적해가는 약간 촉이 좋은 그런 판사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는 소니아가 인도했다면 이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포르피리가 이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전제하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물증보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보통 우리가 경찰이나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제 증거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남다른 인물인 거죠. 신비로운 인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인간의 영혼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사에 임합니다. 포르피리는 심리학의 칼을 휘둘러 라스콜리니코프로 하여금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끔. 그러니까 물증은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그와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그 과정도 재밌습니다. 그를 계속 그의 영혼을 자극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범행을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범행을 고백해서 그렇게 자백하도록 유도합니다. 소냐가 정신적 갱생에 도움이 된다면 포르피리는 실질적인 갱생, 이제 그가 진짜로 법에 심판을 받고 이제 진짜로 현실에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실적 갱생을 해주는 존재죠. 이렇게 세 사람, 가장 중요한 주변 인물만, 이 사람 말고도 뭐 이런 지금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도 중요한 인물이고 주변에 몇 명의 인물들이 더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인물 조력자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인물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선 인물성이 인물의 이제 뭐 캐릭터, 성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인물 위주로 좀 정리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조합을 정리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내용들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죄와벌은 동전의 양면이다. 죄와벌은 모두 구원으로 향한 길이고 험한 여정의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의 러시아 정교 해석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며 죄로부터 구원받은 길은 진정한 회개와 자발적인 순환의 참여를 통해서이다. 이 점에서 포르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의 자백으로 몰아갈 때 그는 작가의 종교적 입장을 법적인 언어로 바꾸어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포르피리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그 순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포르피리는 마지막으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편이 유리합니다. 그 말 속에는 그가 라스콜리니코프를 구속으로 몰아갈 때와 이제 점점 수사망을 조여가거든요. 근데 몰아갈 때와 똑같은 진지함, 똑같은 집요함, 똑같은 유능함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정신적 문제,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문제다. 라는 거죠. 그것도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판사면 우리가 법적인 것만 진지하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더욱이 유리하다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은총의 희구가 형이사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감형만큼이나 현실적이고 낯익은 것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게 유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네가 편안해집니다. 뭐 자유를 획득합니다. 이런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게 네 인생에 유리할 거야. 라고 약간 이렇게 좀 더 세속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의미입니다. 포르피리의 전략이 아니었더라면 만일 오로지 소냐의 정신적인 옆에서 지원, 구원만 있었더라면 라스콜리니코프는 결국 고백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과정을 지나쳐서 구원의 가능성을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런 포르피리의 도움도 꼭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냐의 어떤 구원, 포르피리의 구원까지. 우리가 도대체 첫 번째 질문 생각나십니까? 도대체 죄와 벌이 무엇인가?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저지른 죄는 뭐고 거기에 합당한 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마지막 질문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인간 존엄성은 과연 있는가? 인간이 진짜 존엄한 게 맞는가? 맞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인간 존엄성까지 좀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죄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답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두 영상 길게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제도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좀 참고하면서 여러분 생각 정리하실 수 있는 문제로 제가 5문제 출제해서 업로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결하시면 이번 주 수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4주 동안 연속해서 쭉 쉬지 않고 매번
쉽지 않은 고전들 읽으면서 긴 시간 여러분 강의 영상 들으면서 이렇게 또 수행 과제까지 4시간 5문제씩 푸셨는데 쉽지 않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토너녀 고생하셨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엔 조금 생각 정리할 겸 여러분 조금 방향 바꿔서 여러분 SS기도 하고 중간 점검할 겸 조금 여러분한테 이런 고전 읽기는 한 템포 쉬었다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조금 더 과수행 과제 5문제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의 영상 시청하는 이 주차가 명절이 이제 껴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도 즐겁게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제 과제와 또 강의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